안녕하십니까. 수어통역 가이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어와 한국어의 차이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각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유럽이나 농인이나 어떤 시각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과 한국인, 이제 동양이라고 보통 이제 연구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동양인, 특히 이제 한국인의 어떤 그 사고방식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고, 오늘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인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시각 중심에서는 나라는 걸 쓰고 한국어는 우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우리 중심의 단어입니다. 가장 최소 단위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어를 씁니다. 한국어는 우리 집,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언어들을 많이 써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말이야 이렇게 써요. 남 모르는 사람과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사는 우리 집이냐,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집이 그냥 최소 단위로 쓰는 거죠. 그런데 시각 언어 중심에서는 뭐냐면은 내 집,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들 봤어? 라고 할 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을 쓰죠. 근데 수아는 내 아들 봤어? 나라는 걸 써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가장 기본 단위가 우리를 쓰느냐, 나라는 걸 쓰느냐,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 북유럽 군데 보면 나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언어가 많이 파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와 나라는 걸 그 차이가 어떤 것들로 이제 파생이 되냐면, 우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최소 단위가 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할 때 혼자 결정을 잘 못해요. 뭐 요즘 결정장애 나오는데, 만약 어떤 게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좋았을 때 좋다라고 확신하게 얘기해. 그래서 혼자 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식의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라는 중심에서는 내가 좋아? 좋아, 이런 언어를 써요. 그래서 결정권이 나라는 부분이면 내가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내가 좋으면 산다라고 하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 우리라는 언어에서는 나 혼자 결정을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색깔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색깔 좋아해? 그러면 수화로는 나 파란색 좋아해,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라는 언어 속에는 뭐냐면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명확하게 하지는 않다는 거죠. 혼자 하기 때문에 약간 둘 이상의 동지하면 그치 이게 좋은 거지 라고 나지만은 둘이라는 것 속에서 갖고 있는 약간 그 언어적인 부분이 약간 모호하게 얘기하는 기본 성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언어를 사용할 때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약간 모호성을 둬요.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럼 수화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라는 거 중심이라니까 명확하게 해요. 좋아, 싫어,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각 언어에서는 명확한 수화를 쓰고 한국어는 좀 모호성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통역이라는 관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나 파란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화로 어떻게 할 거냐?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할 거냐? 좋다라고 할 거냐? 우리가 이제 통역이라는 기법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언어는 예를 들어 한국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한국인처럼 하는 거고, 수화할 때는 농인처럼 수화를 해라.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역의 기본이에요. 그럼 뭐냐면 한국인이 모호성 두 개 얘기하면은 어떤 메시지를 읽고 한국인한테 얘기한다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수화를 하고 있던 이런 언어 할 때는 그 성질에서 명확성을 더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통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통역하면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호하고 명확하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사과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사과. 빨갛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닦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사과를 따가지고 그 닦아가지고 이제 했다. 그래서 그 닦는 동작이 들어와서
색깔이 뭐 빨간색이다 그러고 닦는 동작에서 사과를 씁니다. 그런데 과일이라는 수화는 명확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닦다 하고 여러 가지를 과일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일이라는 그 상위 단위가 수화가 명확하게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냐? 이 개개의 개별 단위보다도 약간 상위 레벨을 좀 많이 써요. 오다가 과일 좀 사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과일 알고 보니까 포도야. 그러면은 수화에서 포도 사왔어 라고 써준 게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과일 사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한국어에서는 약간 높은 단위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식당 갔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메인 메뉴를 화려하게 하고 반찬은 허접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메인 메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쫙 배열됐죠. 우리가 한식 전문점 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 조그만 접시에 쫙 놓여 있습니다. 반찬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거 빼먹으면 안 돼. 다 중요해. 어느 게 메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럼 어떤 집은 뭐냐면 약간 서양식 집 보면 어떻게 하면 뭐 비프스테이크나 뭐 칼질하러 갔다 그러면 그 메인이 되는 거는 화려하지만 고 먹을 때 먹는 건 굉장히 허접해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중심 뭐냐면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를 부각해서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약간 반찬 여러 가지 나열하듯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 성질이 좀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수화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표현하는 것이 수화라는 언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중심에서는 쭉 봐서 가장 대표성을 찾는데, 그 대표성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른 게 뭐냐, 이게 달라? 그럼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다른 게 이거야? 그럼 그걸 부각시킵니다. 한국에서는 쭉 나열해요. 이것. 그래서 나열하는 형식의 언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시각 중심에는 굉장히 결과 중심의 언어를 써요. 한국어는 약간 과정 중심의 언어를 써요. 그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인들 청년들 얘기할 때 회의하고 과정이 왔다고 쫙 결론을 오늘 내리지 않고 다음 회의 때 한번 생각해 보고 합시다. 보통은 지금 결정 안 내고 다음에 합시다. 다음 미뤄지고 과정만 열심히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막 얘기할 때 과정에 대한 얘기를 막 결과 중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 근데 수화는 굉장히 결과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회의를 한다면 수화로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빨리 결정돼요. 한국어는 결정될 때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결정조차도 다음에 합시다라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수화는 결과 중심의 언어를 쓰고, 그래서 어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아. 한국어는 과정 중심의 언어 좀 길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정 중심의 언어를 가지고 동시에 통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 중심과 한국어에서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수화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있다, 없다.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한국어는 뭐냐면, 있을 수 있겠네.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보다도 있을 수 있겠네. 약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언어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언어들을 많이 쓴다면, 수화는 좋아. 이건 나빠. 약간 확정적인, 약간 결과 중심적인 언어를 써요. 그 다음에 있다 없다를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언어적으로 수어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그 명사 중심의 언어를 쓴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언어하고 한국의 언어하고 누군가 이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 속에 보면은 단어 속에서 어떤 단어가 맞냐라고 봤을 때, 미국에 사용되는 영어를 보니까 명사가 많더라. 어떻게 보면 명사 중심의 언어다. 이런 개념의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인은 어떠냐? 약간 동사 중심의 언어다. 라고 쓴 그 연구를 한번 봤는데, 재밌는 거는 이 명사가 많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이쁘다라는 수화가 있어요. 이쁘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동사적인 부분인데, 수화에서는 우리 명사적으로 처리할 때가 많아요. 이쁨 있어, 이쁨 없어. 근데 이따라는 표현은 많이 승리하고, 이쁘다라는 걸로 끝내고, 이쁘지 않아 라는 동사적으로 처리할 거를 이쁨 없어를 씁니다. 없다라는 건 이게 명사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사적인 언어 개념을 갖출 수 있고 명확한 언어를 쓰고 여기서는 어떤 일말의 하나라도 가능성을 열어둔 이런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좋다 나쁘다도 수화에서는 좋아 이건 나빠 이런 걸 쓴다면 한국어에서는 약간 이제 뭐 하겠어요. 그리 좋지는 뭐 아닌데 나쁘지는 않어. 뭐 나름 괜찮어. 약간 중간에 애매한 상태를 이렇게 써요. 그 수화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그 통역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애매한 언어를 애매하게 쓰느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역이라는 단계는 보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왜 좋다와 나쁘다를 명확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수화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가 돼야 시각 언어에서는 인지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얘기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코끼리를 점점 생각하는 거죠.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같이 알콩달콩 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생각하지 마세요 말할 때 이미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시각 언어는 부정이 안 돼요. 뭐뭐 하지 마세요가 안 되는가? 하지 말라는 이전 단계 이미 그림으로 다 잡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다 안 한다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시각 중심은 그래서 약간 선호도가 명확해요. 이거 좋아, 나빠, 어떤 거 좋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뭐냐면 약간 중간지대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 언어. 그 중에서 뭐냐면 괜찮다라는 표현이에요. 괜찮다가 굉장히 폭넓게 씁니다. 좋다라는 최고 단계에서 좋다, 괜찮다 쓸 때가 있어요. 괜찮네. 이 좋다라는 뜻이야. 그럼 수아가 괜찮다를 쓸 거냐? 수아는 이때는 좋다를 써야 돼요. 나빠도 괜찮다, 중간도 괜찮다, 좋아도 괜찮다.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괜찮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다는 뜻일 때도 많아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언어는 괜찮다를 써. 중간지대를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학술대나 이렇게 보면은 발표할 때, 연구 발표할 때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요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 되게 어렵게 얘기해요. 모호하게 얘기해요. 좋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해요. 특히 이제 학술이나 이렇게 한국인들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좋다는 건지 나쁜다는 건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할 게 아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부정을 써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 그래서 중간지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수화 자체는 중간지대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명확하게. 그래서 한국어는 뭐냐면 약간 감정을 배제하는 언어들이 좀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개화기 때 보면은 그 서양에서 이제 야구라는 걸 갖고 온 거죠. 야구하고 막 하니까 이제 양반님들이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저 힘든 거를 종놈시키면 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뭐가 있냐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만 얘기하는 거는 약간 떨어지는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상위 클래스는 뭐냐면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모호하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언어다라는 게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어떤 거 도와드렸으면 좀 추가 비용을 좀 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느 것보다도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한국인은 그래도 좀
뭐 점잖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약간 높다라는 언어가 뭐냐면은 약간 모호하고 얘기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근데 시각 중심 언어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명확하고 플러스 감정이 포함된 언어일 때 이건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개념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확하고 감정이 돼야 되는 게 약간 직설적으로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거 약간 고급 언어를 쓴다는 게 간접 표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비유적으로 쓰고 간접 표현하고 막 이렇게 꼬여있는 것들이 많아. 그 간접 표현이 있는 거를 다 쫓아가면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갑자기 헷갈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간접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좋다 나쁨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형식의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게 수화라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 중심 언어와 한국 언어의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시각 언어에서는 수화적으로 감정이 풍부하게 들어가고 화려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야 멋진 수화야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어는 뭐냐 모호하고 애매하면서 비유적인 말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언어가 야 이게 수준 있는 언어다 약간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내가 강조를 해야 돼. 그럼 강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한국어는 강조하려면 자꾸 길어져요. 자꾸 길어져. 엄마가 아들한테 공부해라 그럴 때 야 공부해 자꾸 길어져. 1시간 막 계속 공부해야지 막 얘기해. 자꾸 길어져. 그리고 보통 이제 길게 얘기하는 게 강조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수화는 오히려 반대예요. 수화는 뭐냐면 짧아야 돼. 짧은 게 강조되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럼 또 어떻게 강조하느냐? 한국어에서 강조한다 그러면 여러 개를 막 나열해요. 한 3개 정도 나열해요. 그래서 TV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가지고 이제 스케이트장을 이제 새로 오픈했어. 그래서 이제 꼬마한테 물어본 거야. 자, 여기 오니까 어때요? 했을 때 기분 좋아요. 한마디만 하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기분도 좋고 모두 좋고 하면서 꼭 3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 어떤 어른도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 꼭 3가지를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하나 얘기하고 2개 하고 3가지가 생각 안 나니까 막 머뭇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게 좋다 할 때 막 3가지씩 막 나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나열했을 때 이게 강조입니다라는 언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수화는 뭐냐면 이게 좋은 거 딱 하나만 얘기해요. 자, 맛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집 맛집이래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냐면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주차도 편해. 이래야 맛집이야.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뭐 밖에 비도 좋아. 뭐 이런 식의 한 3가지 정도 나열해야지 우리가 맛집이라고 인식해요. 그 수화에서는 뭐냐면 음식점이랑 맛있어에 많이 초점돼요. 탁 먹으면 막 쫙 산 녹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분위기 좋고 서비스 좋고 그래서 노인들한테 저 맛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서비스 좋다라는 걸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 맛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거에 좀 충실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화라는 언어는 그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거에서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강조를 하고 국어는 막 나열해요.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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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통 3개씩 막 나열해요. 그래서 이게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성품이 어떤지 온유하고 부드럽고 뭐 하면서 그 비슷한 말을 한 8개를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수화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부드럽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8번 계속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의 언어 패턴에 강조하는 것과 수화에 강조하는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할 때 뭐가 달라지면 한국어는 부정을 통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공부 안 하지. 공부 안 했으면 네가 대학 갈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부정 해가지고 부정을 써서 많이. 수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끼리를 얘기하면 코끼리가 머릿속에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지우는 방식의 부정쓰기는 그거는 강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것을 강조해. 공부해, 밥 먹어, 해야 될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강조하는 형식이에요. 한국어는 부정을 통해서 강조를 해요. 밥 안 먹지, 먹기 싫지, 뭐 이런 거. 그 어떤 게 그럼 그대로 부정을 써서 해버리면 되게 헷갈리는 언어가 돼요. 하지 말라는 건가? 하라는 건가? 뭐 되게 헷갈리는 언어가 돼요. 그래서 한국어의 언어 패턴과 국어의 언어 패턴이 좀 다르다. 자,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는 곳을 공항 이제 가게 되면 어떤 걸 많이 보냐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팻말되는 거 이렇게 많이 봅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 근데 이제 영어로 쓸 때가 있어요. 스텝 1이에요. 자, 영어로 할 때 뭐냐면은 해야 될 거, 스텝만 다녀라, 직업만 다녀라, 요걸 붙여놓고 한국인들은 뭐냐면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오지 마시오 해서 부정을 써요. 계단 같은 데 많이 써있는 거 있죠. 넘어짐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watch your step. 네 발을 봐. 수화도 내가 강조할 거를 강조하는 형식이야. 부정을 통해서 하는 게 여기서는 자꾸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어입니다. 자, 시각 중심의 강조, 한국어 중심의 강조와 또 어떤 게 다르냐면 나는 괜찮은데 이런 식의 이제 한국어는 씁니다. 근데 수화는 어느 것보다 낫다라는 걸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비교거리를 먼저 보여주고 이게 이 정도인데 얘는 이거야. 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명절이나 이런 부분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키가 많이 자랐어 조카들이. 그래서 한국어는 오 많이 자랐네 이렇게 끝냅니다. 근데 수아는 어떻게 해요? 과거, 오늘, 와.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를 갖고 와서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형식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강조를 하죠. 한국은 비교를 안 하고 그냥 많이 컸네. 끝. 그 많이 컸다는 게 보다 과거에 너를 봤을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만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어에서의 강조하는 패턴은 과거를 비교하는 거, 또 주변 환경을 비교하는 거, 딴 집은 난 맛없는데 얘 맛있어. 이런 형식으로 강조하는 패턴을 갖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어는 보인다라는 거는 어느 것이 변화되는 상태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끝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걸면 과거, 현재를 비교를 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이런 광고들이 나와요.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거기서 나온 게 비포 애프터죠. 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수술 전후를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변화됐다는 걸 알려주는 방식이죠. 이게 시각 중심의 변화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에요. 많이 추워졌어. 오늘 날이 추워졌다. 오늘 춥다는 쉬워요. 오늘 쉬워요. 근데 추워졌다라고 할 땐 수어로 하면은 지난주 따뜻, 오늘 추워. 아니면 어제 따뜻, 오늘 추워. 이게 추워진 거다. 어떤 변화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변화의 표현은 한국어로 하는 거하고 수어로 하는 게 좀 표현 자체가 달라진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어는 보면 어떤 리액션 부분이 요즘 많이 이제 들어왔지만 리액션은 사실은 잘 하지 않아요. 뭐 이거 맞는 거지 뭐 지금 그냥 무뚝뚝한 표정이 그냥. 근데 수화에서는 리액션 많이 오 그래 와 좋다 나쁘다 와 맞아 이런 표현들을 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수가 천인에 비해서 10배는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리액션이 있다라는 것이 상대방한테 전달돼야 계속 이해가 되는구나 공감하는구나 라는 걸 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가요. 한국어는 어떤 부분에서 약간 리액션이 없는 문제예요. 약간 얼굴이 이제 묵뚝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언어인 한국어,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수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어와 한국어의 차이 두 번째 시간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수어의 이해, 이제 수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